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부산 동래구 온천동 금정마을 무량사 법천입니다. 법천 스님과 함께하는 불교 공부방 밴드에서 라이브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8시까지 1시간 동안 화엄경 보현 행원품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교재는 강독회거든요. 그래서 교재가 있습니다. 교재는 이종린 원장이 쓰신 실천 보현 행운이 되겠습니다. 작년 정갈보살 반갑습니다. 작년에는 부처님 생애를 함께 공부했고요. 틴나칸 스님이 쓰신 Old Path and White Cloud, 수미정 보살님 반갑습니다. 한 해도 공부했고 올해 3월부터 9월까지는 예시훈 보살님 반갑습니다. 오늘 3월부터 9월까지는 조금 감기 기운이 좀 있습니다. 화환경 보현행원품 이와 같이 살았으며 무비스님이 쓰신 화환경 보현행원품 영문 한문이죠. 한문 경전을 함께 공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올해 10월 아닙니다. 9월부터는 이종희 원장이 쓰신 실천 보행을 함께 공부하고 계신데요. 이제 오늘은 제 6장을 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3개월에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합니다. 거룩한 승가에게 귀합니다. 박정혜 진감원 보살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정 가사님도 반갑습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입정 바로. 지난 시간 실천 보현행원 1장부터 5장까지 배웠고요. 1장 보현행원의 근본 사상, 그리고 제2장 행원 수행의 특징, 제3장 행원의 의미, 제4장 행원 수행의 기본 자세. 김학용 교사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행운의 구성 제5장 행운의 구성에 대해서 기본 행운과 응용 행운이 있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제6장 낱낱의 보현 행운. 낱낱의 보현 행운은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그 무비스님이 쓰신 이와 같이 살았으면에서 한번 다 이 내용을 한번 다뤘습니다. 그 내용을 또 이종희 원장은 또 어떻게 낱낱의 보현 행운을 설명하시는지 예경제불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93페이지부터 교재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6장 낱낱의 보현 행운. 예경제불 고맙다. 우리는 왜 공경해야 하는가?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공경.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남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것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도 있듯 우리 개개인 모두가 다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고개를 숙이고 남을 모시기가 참 힘듭니다. 누구나 윗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지 내가 상대를 공경하고 대접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 앞에 인사하고 굽신거리는 저분은 단지 저 지위가 나보다 못하거나 여건이 어쩔 수 없어 그러한 것일 뿐 속마음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나 역시 나보다 높은 분들에게 웃는 낯으로 공손하지만 내 마음까지 상대를 공경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참으로 진정한 공경심을 일으켜 진솔하게 이웃을 모시기는 이렇듯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행원은 우리가 제일 내기 어려운 마음인 공경심, 바로 이 마음을 내는 공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고요. 이정리 원장님은 그 이유를 모두 5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째, 공경은 만행의 근본. 둘째, 공경은 아상을 사라지게 한다. 셋째, 공경은 깨달은 이의 본성. 넷째, 공경은 위아래 모든 사람이 서로 하는 것. 다음 5번째, 타인에 대한 공경은 자신에 대한 공경. 이렇게 5가지로 설명하고 계신데요. 먼저 하나하나 5가지를 하기 전에 도입 부분을 한번 다시 읽고 한번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낱낱이 보현행원. 첫 번째, 예경제불. 예경제불을 순우리말로 고맙다. 고맙습니다. 몰라보았습니다. 그대가 바로 부처님. 얼마나 고맙습니까? 부처님 제 앞에 나타나셨으니까요. 우리는 왜 공경해야 하는가? 예경이죠. 예경은 예의를 다해서 할 수 있는 그 예의를 다 격식을 갖추어서 공경하라, 이런 뜻이겠죠. 예경. 이 경이라는 표현은 옛날에는 이제 이 임금님, 옛날 왕조 시대 때는 그 나라에서 가장 높은 분에게 바치는 그런 존경심을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윗사람들에게 하는 거였습니다. 옛날에는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설명도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생각하는 것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기 어려운 것이 공경. 여러분들 공경이 쉽습니까? 더 어려운 게 있죠. 하심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하심이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하심이 더 어렵고 공경은 그 다음 어려운 것 같아요. 공경도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동일스님, 반갑습니다. 우리가 행하기 어려운 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제일 힘든 것이 바로 남을 존중하고 공경하는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또 정말 이렇게 존경심이 일어나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한 그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이 또 존경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렇게 표시하는 것도 예경이 됩니다. 그것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도 있듯 우리 개개인 모두가
다 잘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에게 고개를 숙이고 남을 모시기가 참 힘듭니다. 예. 다 잘난 맛에 산다는 말도 있죠. 다 이 세상은 내가 잘난 맛에 사는 세상입니다. 사실은요. 예, 내가 잘하는 것은 세상에 제일 잘하는 것이고, 남이 잘하는 거는 그냥 그 분야에서 잘하는 거, 이 정도로만 다 생각하시죠. 내보다 한 가지라도 뛰어난 사람을 보고 참 이렇게 존경심을 갖는 것도 쉽지 않나 봐요. 예. 내보다 나이가 많아도 사실은 존경해야 되고, 내보다 나이가 어려도 또 나보다 학식이 높거나 인품이 뛰어나다거나 여러 가지 그 이유로 또 존경할 수도 있는 사실이 있는데요. 예. 또 직장 같으면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들면서 자신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이 위에 상사로 이렇게 모시게 되는 경우가 저도 직장 생활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있더라고요. 근데 참 30대 초반만 해도 그런 것을 크게 못 느끼는데, 이제 이렇게 소위 말하는 직장에 보면 만년 대리, 만년 과장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이제 같은 동기나 아니면 후배가 앞질러 승진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군대에도 그렇죠. 군대에도 우리 또 오래 근무하시는 하사관 우리 선임 하사님들 이런 분들을 보면 젊은 장교가 왔을 때 또 그런 걸 또 느끼죠. 예, 또 아무리 나이도 중요하지만 또 군대는 계급 사회다 보니까 직장이나 군대나 여러 가지 조직에서 보면 참 이런 그 문제들이 있어요. 나보다 그래서 참 그게 좀 그런 것이 참 어렵습니다. 사실은요. 그러므로 남에게 고개를 숙이고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나 교사 선생님부터 우리 선생님들 께 우리가 고개 숙이고 이렇게 선생님으로 받들어 모시는 거는 다 잘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점점 사회생활을 하면 특히 더 그렇다는 것이죠. 누구나 윗사람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지, 내가 상대를 공경하고 대접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군대 같으면 또 나이 들어가면 자신보다 젊은 사람 사병으로 가도 그래요. 사병으로 가도 나이가 들어서 가면 어린 사람이 고참이라 해가지고 또 괴롭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교로 가도 그런 하사관, 장교 각 계급마다 그런 거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또 직장도 그렇고요. 서열이 아주 정해져 계급으로 딱 서열이 정해진 곳은 굉장히 좀 갑질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가장 갑질이 없어야 될 것 같은 성려 사회도 그런 게 없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좀 뭐랄까 초짜 때 처음 행자 사미 이럴 때 얘기고요. 예. 점차 이게 우리 범람이 들고 무르익으면 이제 점차 이제 그런 것이 좀 묽어지죠. 아무래도 좀 사회하고는 좀 약간 다릅니다. 어쨌든 스님들도 이왕이면 좀 큰 스님으로 대접받고 싶어 하죠. 예. 말씀은 아니라 하시더라도 속내는 이렇게 큰 스님으로 모시면 좀 흐뭇해 하시죠. 흐뭇해 하시죠. 근데 자기가 다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상대를 공경하고 대접을 하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분이 없습니다 해버렸는데
뭐 잘 없습니다 정도 하면 좋겠어요. 그런 분도 있거든요. 그 아주 겸손하고 또 이렇게 하심을 잘 하신 분도 있습니다. 보면 이 스님들 중에도 아주 그런 이 공부가 잘 되신 분들은 아유 잘 하시더라고요. 하심 잘하고 공경 잘 하십니다. 따라서 내 앞에 인사하고 굽신거리는 저분은 단지 지위가 나보다 못하거나 계급이 낮거나 직급이 낮거나 법납이 작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사정이 있다. 내보다 내가 회사 사장인데 부하 직원이거나 뭐 또 여건이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나이는 어리지만 직장에서 내가 직급이 높으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이렇게 굽신거리는 척하는 거다. 한 그런 것일 뿐 속마음까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속마음까지 그럼 참 훌륭한 분이죠. 속마음까지 그렇다면 참 오늘 옛날에 오늘 뭐 잠깐 국사 공부를 조금 봤는데 청일 전쟁 뭐 러일 전쟁 뭐 얘기할 때 보면 청일 전쟁이 끝나고 시모노세키 조약이라는 조약을 중국과 당시 그 청나라죠. 청나라와 일본이 청일 전쟁이 끝나고 조약을 맺는데요. 거기에 이런 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그 앞에는 이 시모노세키 조약을 청일 전쟁 전에는 그러면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 아니었을까요? 자주 독립국이었죠. 그러나 어떤 이 동아시아의 어떤 조공 체제, 중화 시스템에 의해서 우리는 청나라를 중국을 종주국으로 이렇게 삼고 있었죠. 근데 원래 이런 정책은 이혜리 보살님, 혜양님 반갑습니다. 이런 정책은 사실은 하나의 외교 수단이었죠. 우리가 이 중국이라는 큰 나라, 명나라 때부터 청나라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가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군사력이 약한 우리나라가 이런 대국에 좀 잘못 보여서 뭐 침략을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뭐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고개 숙이면 전쟁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냥 고개 숙이는 척 했을 뿐이죠, 사실. 근데 물론 좀 청나라하고는 전쟁을 하긴 했습니다. 병자호란 때, 그 인조 임금 때인데요. 삼전도라는 지금 서울에 가면 송파 가까운 그 삼전동 있죠. 거기서 인조가 우리 정태종에게 9번, 3번을 고개 절을 하고 9번 머리를 이렇게 땅에 박는 그런 참 굴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 갖고 그러는데 사실적으로 우리는 자주 독립국이었습니다. 사실은요. 겉으로는 어떤 중국 청나라의 속국은 아닌데 어쨌든 막 좋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해라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는 면종복배한다고 했습니다. 눈앞에서는 고개 숙이지만 그 마음 깊이로는 복종 안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그렇다는 거죠. 사람도 내 앞에 참 아이고 우리 사장님 누구님 하면서 우리 어디 고객으로 가면 거기 종업원들이 어서 오십시오 하고 고개 숙이고 하지만 그게 이제 겉으로 하는 거고 실제로 정말 존경하고 이래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제 그걸 이제 면정법배를 하는 거죠. 그 이제 우리 옛날 사자성어로요. 예, 나 역시 이 나보다 높은 분들에게는 웃는 낯으로 공손하게 대하지만 내 마음까지 상대를 공경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솔직하게 우리 이정림 원장님도 솔직하게 그렇다고 말씀하시네요. 이정림 원장님은 뭐 일상에서 높은 분 만날 일이 잘 있습니까? 뭐 본인이 최고 높은 원장 선생님인데요. 뭐 혹시 모르죠. 근데 선배 의사 선생님 만나면 그러시겠죠. 예, 근데 참으로 진정한 공경심을 일으켜 진솔하게 이웃을 모시기는 이렇듯 어려운 일입니다. 대개 보면 뭐 갑에게 을이니까 너는 갑이고 나는 을이니까 나는 갑질을 수용하고 내가 을로서 고개 숙여야 된다. 이 철저하게 갑을 관계가 많이 좀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요. 그래서 이 갑질이라는 갑질 문화가 참 사회 병리 현상으로 참 떠들썩한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뭐 대한항공 사건 그죠? 갑질 사건 유명하지 않습니까? 또 이 재벌 잘못 좀 뭐 이렇게 교육받은 이 재벌들 고급 공무원들이 요즘은 좀 매스컴에 덜 납니다만은 옛날에 한때 갑질한다 해서 많이 좀 말썽이 나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경 재물은 뭐 나중에 설명이 나오겠습니다만은 갑과 을이 없습니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자기보다 나이 많고 뭐 직위가 높고 뭐 학식이 높고 뭐 하여튼 뭐 하나라도 뛰어나서 내가 을의 입장에서 존중할 수밖에 없어서 상대를 존중하는 것은 그거는 예경이 아님 예경재불이 아닌 것이죠. 그거는 그래서 그 다음부터 한번 제가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칭찬열애나 광수공양이 이거 다 예경재불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다 그 이상하게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칭찬열애는 아부가 되어 버리고 광수공양은 뇌물이 되어 버린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이 1번에 있다. 그죠? 이 예경재불의 마음. 누구를 만나도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직급도 아래고 내가 갑이고 상대는 을이고 뭐 무슨 어떤 나보다 잘난 게 하나도 없는 분에게도 하나도 나보다 잘난 게 없는 분이라 하더라도 뭐로 따져도 그래도 그분을 공경해야 된다. 부처님으로 그것도 부처님으로 공경해야 된다. 자, 그러자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좀 어렵나요? 네. 자, 그래서 또 이 원장님도 그러시네요. 참으로 진정한 공경심을 일으켜 진솔하게 이웃을 모신다는 것은 이렇듯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예.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상황에서 우리가 갑을 대 나는 을이고 상대가 갑일 때 그때 이렇게 공손한 척하고 뭐 예경하는 척 되게 한다 이 말씀이죠. 근데 그렇지 않은데도 나이가 많은 분이 나이가 젊은 분에게 그리고 그 모든 면에서 내가 힘도 세고 뭐 돈도 많고 뭐 계급도 높고 모든 것이 다 내가 우월한데도 과연 그게 되느냐 이죠.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내가 직장에서 부하 직원이면 그때 그 나이 대접 받으려면 안 된다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공경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행원은 우리가 제일 내기 어려운 마음인 공경심, 바로 이 마음을 내는 공부로부터 시작합니다. 네. 자, 이 뭐 보현행원 10대 서원, 보현보살 10대 서원
5년 각 낱낱의 행운 중에서 왜 예경재불이 첫 번째인가? 자,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입니다. 자, 1번 공경은 만행의 근본이다.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경은 만행의 근본. 공경은 만행의 근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개인의 성장, 자연과의 친화가 바로 이 공경에서 시작됩니다. 공경할 줄 모르면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모두 공경으로 그분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또 내가 공경하면 남도 나를 공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고 가는 말이나 행동도 모두 조심하고 긍정적이 됩니다. 이런 공경 속에 서로 간의 신뢰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 모두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서로가 건강하니 가정이나 사업체가 발전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정도 사랑도 생기게 됩니다. 공동체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화합인데 이 화합을 이루는 근본 요소 역시 공경입니다. 공경이 없으면 사회고 가정이고 모두 무너집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걸리거나 공포로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유지되는 공동체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비록 겉으로는 유지될지 모르나 모두들 갈등이 끊이지 않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 주변엔 나 잘난 마음은 없어도 공경심이 없는 분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웃고 남의 공덕을 높이 평가하지 않으며 자꾸 흠을 잡으려 듭니다. 또 남을 비판하는 것이 마치 대단한 일이나 되는 듯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래서야 사이가 원만할 수도 없고 나 역시 다른 분들에게 공경받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나 잘난 마음만 없으면 다 되는 줄 알고 오히려 상대방을 건방지고 문제 있다 생각하며 비난합니다. 우리가 원만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나 잘난 마음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인에 대한 공경심 역시 필수적입니다. 타인에 대한 공경심이 있어야 남의 의견도 경청하게 되고 남도 나를 존중하며 서로 대접하면서 우리 모두가 밝고 건강한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어른에게 인사하고 공손하며 이웃을 공경하는 것은 민족이나 종교를 떠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내려오는 인류 불멸의 근본 가르침입니다. 보살이 모든 공덕을 잃는 것도 공경심을 잃기 때문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행원은 일체 만물을 공경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예, 어떻습니까? 공경은 만행의 근본이다. 부처님 행의 근본이죠.
만행하면 부처님 행을 또 만행이라고 합니다. 이 만자가 우리가 뭐 나쁜 의미의 만행을 짓는 이거 아니고요. 만 가지 행을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행. 그래서 그 행에서 나오는 덕이 만덕이잖아요. 만덕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 금정 마을이 있는 곳이 만덕고개, 만덕고개입니다. 여기서 만덕고개를 지나면 만덕동이 나옵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이 나오고, 만덕고개에서 또 이 반대쪽으로 이쪽으로 동네 쪽으로 나오면 바로 동네 온천동이 나옵니다. 이 만덕고개 또는 뭐 만덕터널 또는 이 만덕동 하는 이런 지명은 옛날에 여기 만덕사라는 큰 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덕고개 넘어가면은요. 그래서 그 만덕사라는 그 이름에서 이 만덕고개라는 이름이 생겼고, 또 만덕동이라는 또 지명도 생겼죠. 그래서 만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특히 아미타불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또 우리 만덕 성당이 있죠. 넘어가면 그래서 그분들은 만덕동이라 해서 만덕 성당이라 하셨겠죠. 만덕이 부처님이란 뜻을 알고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뭐 알든 모르든 뭐 그건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지명에 보면 이런 지명들이 많죠, 그죠? 우리 경주에 가면 안강도 있고요. 또 경기도 가면 안양시도 있잖아요. 다 안강이나 안양은 극락 세계를 의미하지 않습니까? 참 이런 그런 보면 참 재미있는 현상들이 많죠. 공경은 만행의 근본입니다. 우리 인간이 우리 부처님이 하는 모든 행동의 근본입니다. 모든 인간관계, 개인의 성장, 자연과의 친화가 바로 이 공경에서 시작됩니다. 인간끼리는 서로 공경하고 부처님 하셨듯이, 부처님이 우리를 공경하셨듯이, 우리가 부처님을 공경하듯이 또 개인의 성장, 공경함으로 또 성장한다. 우리는 공경받으면서 성장하고 공경함으로 성장한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공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는 거죠. 믿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나처럼 깨달음을 얻어서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분들이다. 얼마나 우리를 정말 공경하는 말씀입니까? 정말 존중하는 말씀 아닙니까? 너는 하찮은 중생들이야. 그러니 다 나에게 삼천배를 하고 내 제자가 되라. 부처님 그런 식으로 하신 적이 없습니다. 부처님은요. 누구든지 삼기만 하면, 그때는 삼기만 하면 바로, 물론 삼기 오래 삼기를 일을 하고 또 계율을 지켜야죠. 계율을 수계를 해야죠. 우리 그래서 이제 우리 제가불자님들은 처음에 이제 삼기 오래라는 그런 또 우리가 수계 법회를 하죠. 수계를 받고 법명을 다 받으시잖아요. 불명을요. 근데 뭐 부처님이 우리들을 비록 좀 우리가 좀 많이 부족하고 모자라죠. 솔직히 중생 노름을 하고 있잖아요. 솔직히 탐진치 삼독심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게 나쁜 줄도 모르고 또 나쁜 줄 알지만 오랜 그 악습에 젖어서 쉽게 버리지 못하는데,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우리를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하다.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내가 권하는 대로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괴롭히려고 계율을 정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계율도 정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무아와 연기를 깨닫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수행법도 가르쳐 주셨어요. 다 이 세상의 현실이 이렇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처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그래야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게 사성제 가르침이잖아요.
현실을 직시해라. 그리고 현상을 제대로 알아라. 삼법인, 삼법인이고. 얼마나 부처님은 우리를 아끼셨습니까? 공경하셨어요. 부처님께서는요. 평생을 우리를 공경하고 아꼈기 때문에 맨발로 당시 인도 대륙을 종행으로 누비시면서 맨발로 그것도 45년 동안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이 궁극적 행복의 길로 이끄시기 위해서 다 부처님으로 만드시려고 정말 애쓰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 이 공경에서 시작된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무생물들도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지금 이 환경 파괴로 우리 환경 파괴로 지구 온난화 이거 오는 거 보면 참 부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다 존중하고 심지어는 무정까지. 무정이 뭐죠? 생명체 아닌 것들이잖아요. 현대과학이 발전하면서 동물과 식물의 한계도 명확하지가 않고요. 생물과 무생물의 한계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벌써 지금 한 3년 가까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 코로나는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잖아요. 숙주가 없으면 무생물이고요. 숙주를 만나면 생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닌 그런 것이죠. 자, 그 어느 것도 함부로 자연과의 친화가 바로 이 공경에서 시작된다. 어쩌면 지금 이 우주적, 지구적 이 큰 환경 문제도 불교의 답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코로나를 극복하는 과정을 볼 때도 우리 국민들이 갖고 있는 그런 협조 정신, 이것은 2000년 동안 불교가 이 땅에 뿌리 내리면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의 DNA에 각인이 된 공동체를 위하는 그 마음, 나보다 공동체 전체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환경 문제도 바로 이 우리나라의 어떤 단군의 건국 이념이라고 하는 홍익인간, 너무도 불교적이지 않습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바로 부처님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정말 5000년 전에 단군이 하신 말씀인지 아니면 삼국유사를 쓰신 이런 스님의 말씀인지는 우리는 5000년 전에 단군이 하셨다는 쪽을 믿고 싶지만 왜 이런 스님이 그때 삼국유사에다가 단군신화를 굳이 이렇게 게재했는가, 그 까닭을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당시에 고려 말에 이 땅을 침노한 그 몽골 그때 징기스칸이 거의 세계 정복을 한 절반 하다가 탕구트 쪽에 세운 서하라는 나라에서 말에서 떨어져 갑자기 죽었거든요.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 징기스칸의 정복 사업을 이어서 그 아들대 그리고 그 손자대 이어서 쿠빌라이 칸이죠, 손자가 우리나라를 기어이 우리나라의 항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 항몽 투쟁을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이 항몽 투쟁을 하면 귀족들 말고 밑에 평민이나 이 노비 계급은 누가 위 사람이 돼도 상관 안 하는 게 보통이었어요.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근데 유독 우리나라만큼은 이 심지어는 주인이 바뀌는 건데 노비 계급까지도 똘똘 뭉쳐서 항몽 투쟁을 했거든요. 바로 이제 이른 스님께서 우리는 한민족이다. 이민족의 지배를 받는 것을 우리는 거부한다.
하는 그런 아주 강력한 민족 정신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홍익 인간의 이 당군을 내세웠던 것이죠. 예. 그래서 뭐 그런 분들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정체성이 당군으로부터 뭐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중간에 그 이런 스님에 의해서 우리가 굉장히 위기에 우리 민족 전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당군 신화가 부각이 됐던 것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너무 멀리 가버렸네요. 공경할 줄 모르면 함부로 대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공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할 수가 없고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예. 동자스님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되죠. 예, 이산희연 선사 다 우리 알고 계시죠? 예, 다음 생에 태어나면 좋은 국토 태어나서 좋은 스승 만나서 예, 참 이거 훌륭한 스님이 어릴 때부터 훌륭한 스님이 되겠노라. 모든 스님들이 다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자성은 어떤 분들입니까? 예, 자 전생에 그런 큰 스님들이 큰 스님들이 동자성 된 거잖아요. 예, 그런 원을 세운 분들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예, 그래서 또 부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작다고 깔봐서는 안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 누가 이제 그랬어요. 부처님께서 너무 젊은 나이에 큰 교단의 지도자가 되셨잖아요. 35세 1000명의 제자를 그때 거느리게 되셨잖아요. 깨닫자마자는 아니네요. 5비구와 함께 그 라자가로 가는 도중에 그 가사파 삼형제를 제자로 삼으실 때 그 가사파 삼형제가 벌써 50대, 60대 뭐 이 정도 70대 뭐 심지어 70대까지 보는 분도 있는데요. 그때 부처님 불과 그때 30대 많이 돼봐야 35, 6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제 라자가에 가니까 도대체 누가 여기 이 교주냐, 누가 지도자냐. 근데 뭐 60, 70 그런 나이 드신 분이 아니고 불과 30대 중반에 우리 부처님이 지도자다 하니까 그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나이에 정말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이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계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어리다고 작다고 깔봐서는 안 되는 것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가 이제 작은 불을 비유를 하셨어요. 작은 불도 큰 불이 될 수가 있고 함부로 무시했다가 그 다음에 이 왕자 어린 왕자가 커서 아버지 죽으면 왕위를 물려받아서 그대들의 생사 여탈권을 줄 수가 있다. 그때 당시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그리고 수행자 역시 그렇다. 아무리 젊고 어리다고 깔보지 마라. 그분이 한번 깨달음을 얻으면 이 3세의 스승이 되시잖아요. 삼계 도사가 되시잖아요. 바로 내가 그런 경우, 본인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저 어린 아이가 우리 여러분 주변에 뭐 손자도 좋고 손녀도 좋고 아니면 손자 손녀가 아니더라도 우리 길에서 만나는 우리 어린이들 보시면 저 어린이 중에서 또 누가 또 BTS입니까? BTS가 같은 한류 스타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또 우리 국민연금 받아야 되는데 다 저 어린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 세계적인 그런 발명가가 되고 의사가 되고 사업가가 돼가지고 우리 노후를 또 걱정 없이 살게 지금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이요.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가 못한 우리가 미처 못했던 그런 이 나라를 선진국으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젊은이들이요. 얼마나 대견합니까? 젊은이들이. 누구도 함부로 내서는 안 된다. 의사가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것도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수 있는 것도 모두 환자가 공경으로 의사를 대하고 또 제자가 스승을 공경으로 그분들을 대하기 때문입니다. 공경심이 이런 질서를 만든다. 근데 그 반대도 됩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환자는 아무리 젊은 의사 선생님 봐도 선생님하고 불러야 돼. 그래 안 부르면 싫어하더라니까요. 막 지적하는 분도 있어요. 선생님이라 부르라고. 근데 마찬가지로 의사 선생님도 환자를 그렇게 대해야 됩니다. 같이 공경해야 됩니다. 그래 예경제불이에요. 아까 뭐 뒤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스승과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릴 때 우리 선생님들한테 많이 맞았잖아요. 이런 게 없어서 요즘은 또 너무 또 그게 그 교권이 무너졌다 할 정도로 학생들의 인권이 우리 때는 인권이 무시당했다면 지금은 교권이 무시당하고 이게 그 어느 쪽 양쪽 다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 선생님들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고 학생들은 제자들은 선생님의 교권을 존중해야 되는 것이죠. 양쪽 다 공경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무너지면 이 교육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의료 시스템이 무너지는 것이죠. 이 서로가 공경하지 않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또 내가 공경하면 남도 나를 공경하게 됩니다. 좀 뭐 유명한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옛날 얘기인데요. 옛날 이제 조선시대 때 얘기인데 우리 그 생원이가 진사인가 하여튼 뭐 좀 그 고을에서 제법 큰 소리 치는 분인데 조선시대인가 하여튼 요 뭐 근대 사회인가 몰라 하여튼 그 부축간에 가가지고 그 이제 부축간에 고기 썰어 파는 그 이제 그 정육점이죠. 정육점 부축간 옛날 부축간에 가서 여보게 여보게 하고 그 사람의 그 돼지고기 뭐 좀 한 근 좀 이렇게 썰어주게 하는데 말이 좀 뭐랄까 뭐 여봐라 여보게 이렇게 안 하고 막 대는 거예요. 이제 저 이놈아 저놈아 하면서 막 대한 거예요. 아무 이름 막 부르고 함부로. 예. 근데 이렇게 고기를 썰어 주는데 또 누가 들어오더만은 이번에는 굉장히 그 다정하게 아유 우리 좀 존중하는 그런 여보게 박서방 우리 손자들 뭐 해줘야 되니까 김치찌개 끓여 저게 그 돼지고기 반근만 좀 이렇게 썰어 주십시오. 아주 정중하게 그래. 그 앞에 사람은 이름 막세야 하고 막 부르고 이번에는 박서방하고 다정하게 이름 부르. 그러니까 양이 여기 한 근보다 이 반근이 더 많은 거예요. 뭐 어쨌든 이 달라요. 뭐가 대접하는 게.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양반이 아니 야 이놈아 야야 막세 이놈아 왜 저 사람한테는 저리 많이 주고 내한테는 이렇게 적게 주냐. 그러니까 그 이제 그 부축간 주인이 아까 그 우리 진사 어른한테 썰어준 놈은 막세고요. 여기 이분에게 드리는 분은 박서방입니다. 이게 우리 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고. 제가 이 얘기를 읽은 지가 오래돼 갖고 하여튼 그런 취지의 얘기였습니다.
내가 공경하면 남도 나를 공경하게 됩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무리 공경해도 갑질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뭐 예, 예,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리고 오고 가는 말이나 행동도 모두 조심하고 긍정적이 됩니다. 네. 어린이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예. 막세, 저 백정놈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예. 뭐 알바생이라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갑질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예. 내가 사장이라고, 내가 대한항공, 내가 뭐 중역임 비행기 막 함부로 해양하고 이러면 안 된다. 갑질하면. 이런 공경 속에 서로 간의 신뢰는 더욱 깊어지고 우리 모두는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해 갑니다. 서로가 건강하니 가정이나 사업체가 발전하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우정도 사랑도 생기게 됩니다. 공경하는 마음에서 생긴다. 우정이나 우리가 가깝다고 함부로 대하는데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대해서 가까워지는 친구는요, 옳은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어릴 때 그 고향 친구가 평생 가는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예. 공동체 유지에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화합인데 이 화합을 이루는 근본 요소 역시 공경입니다. 경영진은 우리 그 고용인들을 비고용인들을 종업원들을 정말로 가족처럼 대해야죠. 가족으로 대할 그 사람들이죠. 직원들에게 강요할 게 아니고. 공경이 없으면 사회고 가정이고 모두 무너집니다. 물론 이해관계가 걸리거나 공포로서 공동체를 유지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이유로 유지되는 공동체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옛날 그 독재 정권일 때는 좀 이런 게 있었죠. 공개를 못 하니까 화합이 안 된 거였죠. 일방적인 어떤 그 공포 정치 또는 이해관계라는 것이죠. 우리 회사 같은 데 갔죠. 비록 겉으로는 유지될지 모르나 모두들 갈등이 끊이지 않고 결국은 무너지게 됩니다. 독재 정권이 안 좋은 것은 이 때문이죠. 우리 고려 시대도 그랬죠. 고려가 우리가 몽골에게 그렇게 쉽게 무너지진 않았지만 많은 피해를 보게 된 것은 고려 중엽 이후로 무신 정권이 들어서서 무신 정권 여러분 잘 이방, 정중부, 경대성, 이민, 최충헌 이런 류의 무신 정권이 들어서서 고려가 많이 피폐해졌죠. 고려 중엽만 해도 고려는 세계 10대 선진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동아시아에 요나라, 송나라, 서하, 대리, 일본 이 모든 나라와 아주 균등한 외교 관계를 맺고 있는 세계 10대 선진국 중에 하나였는데요. 통일신라 때도 그렇고요. 그런 나라가 무신 정권으로 많이 좀 체질이 허약해진 것이죠. 그때만 해도 우리는 해외 무역도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요. 그래서 굉장히 고려 자기가 그냥 거저 나온 게 아니에요. 그게 그만한 국력이 뒷받침되니까 그런 명품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우리나라에 지금 명품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손재주 좋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손재주가 많이 지금은 이제 그런 이런 쪽으로 이제 나타난 거죠. 옛날 고려자기 만들고 이조백자 만들던 그런 솜씨가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또 다시 재현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러면 예, 사홍성과 도연형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입정해 드리겠습니다. 예. 입정 바로. 자, 오늘은 사홍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건지오리다 번뇌를 다 끊어오리다 법문을 다 배우오리다 불도를 다 이루오리다. 네, 고맙습니다. 성불하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